이번 시즌 가장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는 두 팀은 바로 뉴욕 닉스와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이 두 팀이 공격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독특한데요. 그 중심에는 두 명의 핵심 선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더 스카우트에서는 스티븐 애덤스와 미첼 로빈슨의 숨은 실력이 팀에 미치는 영향력과 두 선수가 팀의 공격을 어떤 식으로 끌어올리는지를 분석해봅니다. 지난 시즌 휴스턴은 서부 컨퍼런스 2번 시드 팀 중에서도 가장 비효율적인 공격력을 보였지만 이번 시즌 들어서는 NBA 전체에서 두 번째로 좋은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케빈 듀란트를 영입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공격이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엄청난 공격 리바운드 확보력입니다. 이번 시즌 로켓츠의 공격 리바운드 비율은 무려 41%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보다 4%나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스티븐 애덤스가 있는데요. 득점은 경기당 6점에 불과하지만 단 22분을 뛰는 동안 공격 리바운드를 5개씩 잡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경기를 뛰는 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티븐이 리그에서 가장 힘이 센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인데요. 림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페인트존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면 리바운드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방식이 잘 통하는 이유는 그를 밀어낼 힘을 가진 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막으려면 최소 2명이 붙어야 하는데 이는 리그에서 가장 큰 선수들을 상대할 때도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애덤스는 더 낮은 자세로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리한데요. 예를 들어 빅터 웬반야마가 먼저 페인트존 수비에 신경을 쓰는 순간 애덤스는 그의 뒤로 돌아가 엉덩이 쪽을 잡고 자리를 확보합니다. 슛이 올라가는 순간 애덤스는 몸을 돌려 페인트존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첫 번째 리바운드를 잡지 못해도 생군이 파고들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애덤스는 두 번째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파울까지 얻어냅니다. 이번에는 요나스를 상대로 한 장면입니다. 애덤스가 그의 팔을 걸어 고정시키는데요. 때문에 요나스는 제대로 점프조차 하지 못하고 그 뒤로 완전히 열린 공간이 생겨 네 번째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도 경기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장면은 상대 수비를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는데요. 상대 센터는 플레이 자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하고 외곽으로 수비가 이동하면 골 밑에는 엄청난 미스매치가 생깁니다. 이때 애덤스가 다시 리바운드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외곽 수비수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로켓츠가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를 위한 스크린을 준비합니다. 스미스가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움직이자 톰슨이 수비를 제치고 림을 바로 공략합니다. 그와 동시에 애덤스는 림 앞에 자리 잡는데요. 제일런이 톰슨을 막기 위해 나가면서 또 한 번의 공격 리바운드 기회가 생깁니다. 센터가 점프 성향이 강하면 상황은 더 나빠지는데요. 여기서는 블레이저스가 골밑을 지키고 있어 윌리엄스가 페인트 존을 벗어날 필요가 없죠. 기본적인 픽앤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코트 중앙에 있는 토마스를 도와줄 선수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의 점프로 림 근처에서 애덤스를 막을 수비가 사라집니다. 공격 리바운드가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애덤스가 리바운드를 잡는 순간 상대 가드들은 다시 자기 매치업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 슛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로켓츠는 그 리바운드를 활용해 더 좋은 슛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로켓츠는 경기당 19점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컨 찬스 득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길 보시면 톰슨이 다시 골밑을 공략하는데요. 슛이 빗나가도 애덤스가 바로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가져갑니다. 토론토 랩터스 3명에게 둘러싸이자 애덤스는 가장 좋은 슈터인 듀란트에게 공을 빼줍니다. 그 결과 완전히 열린 3점 찬스가 생기네요. 상대 팀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로스터가 장신 선수들의 조합을 상대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농구 트렌드가 다재다능함을 강조하면서 팀들은 순수한 7푸터보다 힘과 기술을 갖춘 선수들로 로스터를 구성하는 편이죠. 하지만 휴스턴은 다른 팀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전술을 씁니다. 거대한 빅맨 둘을 동시에 기용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이런 조합에서는 두 선수 중 한 명이 외곽 3점에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타운스는 로빈슨과 함께 뛰지만 타운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외곽에서 활용합니다. 에반 역시 자렉과 함께 뛰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가드에 가깝죠. 즉 외곽 슛이 없는 빅맨 둘이 코트 위에서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제외입니다. 생건과 애덤스 조합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두 선수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애덤스는 피지컬을 이용하여 유리한 리바운드 위치를 확보해 골 밑에서 공간을 만듭니다. 반면 생건은 패스와 섬세한 터치를 활용해 수비를 혼란스럽게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톰슨의 슛이 빗나가자 여러 로켓츠 선수들이 동시에 페인트존으로 쇄도합니다. 보통 이렇게 모이면 스페이싱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되는 패턴인데 애덤스의 사이즈 때문에 가포드는 그를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로켓츠는 플로터까지 가져갑니다.
결국 댈러스의 수비는 어쩔 수 없이 애덤스 쪽으로 쏠리고 그 순간 애덤스는 공을 뿌려 하이플라잉 옵션을 살립니다. 이어 톰슨이 다시 마무리까지 가져가죠. 이런 체격적 우위 덕분에 로켓츠는 코트 위에 슈터가 적어도 공격을 풀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덤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 빅맨은 가장 먼저 그를 박스아웃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덤스를 계속 잡고 있게 되고 그 사이에 다른 공격 루트가 열립니다. 지금 코트를 보시면 진짜 슈터는 리드 셰퍼드 한 명뿐입니다. 하지만 공간이 엄청나게 열려있죠. 이 빅맨은 애덤스와의 리바운드에서 지지 않기 위해 붙어있어야 하고 다른 한 명은 수비 로테이션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리드가 윙에서 슈터 역할을 맡고 있어 수비가 생군 쪽으로는 쉽게 도움을 가지 못하고 덕분에 생군은 1대1 상황을 만듭니다. 이후 휴스턴은 케빈만 슈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스티븐을 하이포스트 쪽에 세워둡니다. PJ 워싱턴과 다니엘 가포드 두 선수 모두 애덤스의 덩치를 의식해 시선을 빼앗기면서 그 뒤편으로 몰래 파고들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여기서 핵심은 외곽에 여러 옵션이 있을 때 상대 빅맨 수비수들이 그곳에 모두 붙어야 하기 때문에 골 밑으로 파고드는 드리블 코스나 커든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많은 팀들이 빅맨 한 명 체제로 뛰고 있어서 단순한 스위치만으로도 상대 빅맨을 쉽게 외곽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슈터들이 한 패스 거리 안에 있어준다면 수비는 어느 쪽을 내줄지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생군은 PJ 워싱턴을 상대로 확실한 미스매치를 잡습니다. 하디의 더블팀으로 에런에게 쉽게 파고들 수 있는 드라이빙 레인이 열리고 애덤스가 다시 한번 스크린을 세워주면서 상대 빅맨은 림을 제대로 컨테스트할 수 없게 되죠. 애덤스가 외곽 슈팅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리바운드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중력이 생깁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애덤스의 리바운드를 막기 위해 몸을 부딪히고 밀어내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요. 그 결과 리드 셰퍼드나 톰슨 같은 선수들이 동시에 골밑을 파고들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애덤스의 덩치 자체가 픽앤롤 상황에서 로켓츠 외곽 자원들에게 수많은 득점 기회를 열어줍니다. 상대팀들은 스위치를 하면 자기 팀 빅맨이 작은 선수를 맡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애덤스를 상대로는 쉽게 스위치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결국 드롭 커버리지로 내려앉고 그때 케빈 같은 선수에게 완전히 열려있는 점퍼 찬스가 생깁니다. 물론 공격 리바운드에 의존하는 농구가 지속 가능한 전략은 아니지만 휴스턴은 지난 2시즌 동안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올드스쿨 감성의 피지컬한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플레이오프에서도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시즌 워리어스는 드레이먼드를 센터로 세우는 스몰 라인업으로 7차전 끝에 로켓츠를 탈락시켰는데요. 당시 로켓츠의 한계는 코트 위 슈팅 자원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워리어스는 페인트 존을 꽉 채우며 휴스턴에게 난이도 높은 풀업 점퍼만을 계속 강요했습니다. 최근에도 리그 상권 팀들에서 스페이싱이 흔들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도 듀란트와 애덤스가 픽앤롤을 전개하는 사이 존슨과 머레이가 모두 코트 중앙에 묶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리블 핸드오프 액션에서는 캠 존슨이 듀란트에게 튀어나갈 수 있고 자바리도 수비 범위를 넓히며 나옵니다. 이어서 애덤스와 생군이 함께 연계 플레이를 합니다. 생군이 돌파를 시도하자 발란슈나스가 헬프 수비로 따라붙고 존슨까지 페인트 존 아래로 내려와 거두는데요. 이 상황에서 생군은 윙에 있는 에런에게 정확한 패스를 해야 하는데 각도상 결국 턴오버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이처럼 애덤스가 팀 공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를 활용해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낼지는 시즌 내내 이어질 논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북동부로 옮겨봅니다. 뉴욕 닉스는 시즌 초반 경기력에 다소 기복이 있었지만 현재 NBA 전체 3위에 해당하는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그 공의 상당 부분은 브런슨과 타운스에게 돌아가야겠지만 미첼의 활약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Mitch Robinson! Oh my God! Get offensive rebound. Way to go, Mitch! 마이크 감독이 미첼에게 이렇게 열광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로빈슨은 경기당 17분만 뛰면서 공격 리바운드를 무려 4개 반이나 잡아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스탯들을 쌓아가고 있죠. 지난 네츠전에서는 고작 16분 만에 무려 플러스 40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로빈슨이 이렇게까지 큰 임팩트를 주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티븐 애덤스와 마찬가지로 로빈슨 역시 말도 안 되는 비율로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오는데요. 그 방식에서 애덤스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애덤스가 압도적인 힘으로 버티는 타입이라면 로빈슨은 긴 윙스팬과 점프력을 활용해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이 장면에서 조시 아트에게는 완전히 열려있는 3점 찬스가 나지만 골 밑을 보면 토지가 로빈슨을 꽤 잘 박스아웃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빈슨은 등 뒤에서 살짝 팔을 걸며 수비수가 미스샷에 제대로 점프하지 못하게 만들고 슛이 림을 맞고 튀어나오는 순간 긴 팔로 먼저 공을 낚아채 바로 외곽으로 빼버립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브런슨과 로빈슨이 픽앤롤을 전개하고 있고 아누노비는 3점을 위해 셋업합니다. 로빈슨은 그 순간 브리지스의 등을 살짝 짚고 버티는데요. 슛이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걸 보자마자 몸을 아주 살짝 밀어내며 유리한 자리를 잡은 후 긴 팔을 뻗어 공의 궤적을 먼저 건드립니다. Robinson keeps it alive. There's the impact of Robinson. Brunson hits a three.
이번 시즌 기준으로 로빈슨이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뒤 밖으로 공을 빼주면 74%의 확률로 닉스가 3점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로빈슨이 코트, 특히 림 근처에 있을 때 헬프 수비수들이 항상 그의 존재를 의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닉스는 로빈슨과 브런슨으로 볼 스크린을 많이 돌립니다. 상대 센터는 자연스럽게 브런슨의 돌파와 슛을 더 의식하게 되고 그 틈을 타 로빈슨은 수비 뒷공간으로 롤인을 들어갑니다. 브런슨이 어려운 3점을 던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로빈슨은 이미 공격 리바운드를 노릴 수 있는 완벽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이 지점부터 로빈슨은 단순한 스크리너를 넘어 공격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프리시즌 때만 해도 로빈슨이 패싱 허브 역할까지 맡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마이크 감독은 로빈슨이 스크린을 걸고 곧바로 림으로 롤인하는 역할을 줍니다. 로빈슨이 애덤스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버티컬 위협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더블 드래그 스크린 상황에서 올랜도 수비는 계산해야 할 것이 정말 많은데요. 웬들은 먼저 제일런의 돌파를 막을 만큼의 저항을 보여줘야 하고 동시에 로빈슨에게 올라갈 수 있는 로브 패스도 대비해야 합니다. 거기에 슛이 빗나갔을 때를 대비해 수비 리바운드 위치까지 미리 잡아야 하죠. 이 모든 걸 판단해야 한다는 건 수비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 사이 미첼은 또 한 번 공격 리바운드를 걷어내는데요. 웬들이 여기서 망설였던 건 직전에 나온 플레이 때문입니다. 이전 포지션에서 로빈슨이 브런슨을 위해 스크린을 걸었을 때 카투가 브런슨을 의식해 평소보다 더 높게 튀어나왔는데요. 그 틈을 타 로빈슨이 등 뒤로 파고들면서 덩크로 마무리합니다. 덕분에 브런슨 같은 가드가 돌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집니다. 이후 장면에서는 로빈슨을 의식한 카터가 쉽게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데요. 브런슨이 점점 골 밑으로 다가오자 카터는 겨우 한 발 정도 내밉니다. 덕분에 닉스는 다시 한번 승부를 볼 슛 찬스를 만들어내죠. 로빈슨은 경기당 득점이 4점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레이팅이 126에 이르고 출전 시간 15분 이상 기준으로 리그 6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빈슨의 버티컬리티와 수비 감각은 닉스 수비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닉스의 로스터를 보면 수비형 빅맨이라고 부를 만한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수비에서 더더욱 절대적인데요. 그는 피지컬을 활용해 골 밑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슛들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샬럿이 픽앤롤을 전개하고 브랜든이 브리지스를 밀어내며 유리한 위치를 잡습니다. 로빈슨은 림 근처에서 두 명을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때문에 로브 패스에도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살짝 높은 위치에서 각을 잡습니다. 결국 밀러가 플로터를 선택하지만 그 슛은 로빈슨에게 바로 막히네요. 로빈슨은 공을 가진 선수가 언제 슛이나 패스를 할지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번에는 시카고가 엠티 사이드 픽앤롤을 쓰고 있는데요. 로빈슨이 맡은 제일런은 슈터이기 때문에 3점 라인 밖으로 팝아웃합니다. 이어서 돌파를 막는 로빈슨, 동시에 자신의 수비수를 놓치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패스가 나가면 다시 자기 매치업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죠. 로빈슨은 존스가 점프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순간에 팔을 뻗어 방해합니다. 이제 존스가 패스를 빼기에는 너무 늦었죠. 여기서 올랜도의 더블볼 스크린으로 로빈슨이 제일런에게 스위치됩니다. 언뜻 보면 미스매치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제일런이 크로스오버를 시도하고 로빈슨이 끝까지 스텝을 맞추며 붙습니다. 제일런이 페이크를 주지만 로빈슨은 섣불리 점프하지 않으면서 다시 균형을 잡고 슛을 블락합니다. 이처럼 로빈슨의 임팩트는 코트 곳곳에서 드러나지만 그 바탕에는 엄청난 활동량과 그가 타고난 피지컬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경기 내내 로빈슨을 짧은 구간씩 끊어 기용하면서 코트 위에서 그가 낼 수 있는 임팩트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닉스의 로스터 대부분이 기술 위주의 부드러운 스타일인 만큼 로빈슨은 팀에 부족했던 피지컬과 수비를 제공하는데요. 이게 바로 뉴욕 닉스를 동부의 우승 후보로 거론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결국 스티븐 애덤스와 미첼 로빈슨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박스 스코어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수많은 작은 플레이들입니다. 휴스턴에서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애덤스와 뉴욕에서 드라이브 레인을 열어주는 로빈슨, 이런 숨은 공신들이 있기에 두 팀의 공격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팀이 진짜로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자 한다면 이들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퍼즐 조각이죠.